저는 올해 4월 달부터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밀 가격은 1분기에 좀 약간 뒤로 밀렸던 게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지가 다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입니다. 카튼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뚫고 가면서 뭐 투더문을 하고 있는 투더문.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조랑 윈만 하겠네요. 개별적으로 저는 좀 약간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낫다. 우리 연구원님께서 타생상품 중개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정말 오늘 원자재 투자 전략을 탈탈 털어보겠다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농산물로 좀 네. 넘어가 볼게요. 커피 원두 가격 상승으로 사실 스타벅스 라떼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밀과 대두 가격도 줄줄이 상승한다라는 리포트를 쓰셨는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농산물 섹터만 보면 올해 전체 지수는 1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사실상 농산물을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NH투자증권의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였습니다. 농산물은. 그때는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컸었는데 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보다 여전히 중립을 취하고는 있지만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좀 올해 1분기가 아니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농산물 시장이 그래도 이제 하방 압력보다는 개별적인 농산물을 좀 볼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먼저 농산물 시장은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농산물은 먹거리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음식료는 글로벌 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이 경제적인 이론에서는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농산물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좋은 나라 아니면 잘 사는 나라들은 더 다이어트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처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수요보다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큽니다. 그럼 농산물 공급의 탄력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날씨 변수. 농산물 똑같은 땅에다 심었는데 날씨 여파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곡물 시장만 보자면 저희가 거래하는 농산물 선물이 미국 CBOT라고 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잖아요. 미국산 농산물입니다. 그럼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이 더 잘 돼야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달러화의 변수가 두 번째 공급 측 변수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컨빅션하게 농산물 섹터에 대한 강세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라니냐도 있었는데다가 달러화도 약세였기 때문에. 근데 지난해 하반기 들어가면서 라니냐가 소멸됐었어요. 그 달러화도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3분기만 하더라도 농산물 지수가 반락을 했었죠. 근데 작년 4분기부터 다시 농산물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보면 달러는 강세인데 두 가지 변수를 말씀드리면 하나, 첫 번째는 라니냐가 다시 재발해버렸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다시 라니냐가 꿈틀꿈틀 나와가지고 아마 최근에 미국 농무부가 전망한 라니냐 여파에 따른 생산량 전망을 보면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 라니냐 여파 때문에 생산량이 작황이 상당히 망가지면서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남미에서 주로 생산하는 미국과 경쟁하는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또한 요 동기간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농사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겠네요. 요소비료 뭐로 만드냐라고 하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전력에너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 버려서 공급 쪽에서 상당히 타이트해져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부분만 감안하면 라니냐는 올해 1분기까지 지속이 되다가 2분기부터 다시 소멸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그럼 2분기에는 라니냐가 없어져요. 또 플러스 알파로 저희는 2분기는 유가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 그럼 비료 가격도 안정화될 거예요. 그러면 최근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옥수수와 대두는 1분기까지는 아직 매력은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2분기 이후에 매력이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죠. 저는 그나마 다시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저희가 아까 밀 가격 좀 약간 조심스럽게 보자라고는 했지만 뭐 폭등하진 않을 거지만 올해 1분기에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상승할 때 밀은 좀 약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밀은 2019년부터는 계속 좀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특히 8월부터 9월 달에 심었던 미국 겨울밀의 작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남미산 생산에 대해서만 지금 하향 조정되면서 옥수수와 대두 가격을 막 끌어올렸는데 저는 올해 4월 달부터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밀 생산, 미국 최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밀 생산 중에서도
봄밀, 겨울밀로 나눠서 보면 미국의 밀 중에서는 봄밀은 30%, 겨울밀은 70%인데요. 이 70%의 밀이 다 미국의 남부 평원지대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남미 쪽에 라니냐 여파가 있었으면 미국 남부 지역도 올해 겨울에 라니냐 여파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게 작황이 공개되는 시기가 3월 말 4월 초라고 보면 옥수수와 대두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는 1분기 지나가면서 서서히 아래쪽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라니냐 여파를 입었던 미국의 겨울밀 작황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면 밀 가격은 1분기에 좀 약간 뒤로 밀렸던 게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밀 투자는 어떤 ETF를 해야 돼요? 밀만 보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없고요. 미국에서는 WEAT 밀 선물 ETF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밀 가격 하나에만 배팅하기는 좀 내가 리스크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곡물 ETF. 하지만 이제 또 옥수수랑 대두는 좀 꺾일 빠지면, 거니까 밀만 보겠다 하면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저희가 누리는 기회 이익을 다 누리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곡물 중에서는 밀이 가장 크다 보니까 옥수수 대두가 빠지더라도 소맥이 오른 부분이 농산물 펀드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오히려 그 부분 들어가셔도 세상 나쁘진 않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또 긴장이 고조된다면 밀 가격은 지켜봐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1월에 이 갈등 구조 국면에서도 밀 가격은 움직이진 않았네요. 1월에는 안 움직였는데 이번 주는 움직였죠. 이번 주는 급등했다가 어제 다시 밀 가격이 급락했죠. 디데이로 잡혔던 이 주간에는 급등했다가 네, 떨어진 다시 거군요. 빠졌죠. 근데 이제 다시 밀 보시려면 이제는 미국의 겨울밀 작황 등급이 나오는 3월 말 4월 초 정도가 미국 수확이 사실상은 7월 8월이기 때문에 최소한 6월까지는 밀 작황 악화된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곡물보다는 라니냐 여파가 조금 더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결국 스타벅스에 영향을 주는 커피. 커피 가격 안 멈추잖아요. 커피 투자 뭘로 해야 돼요? 커피 투자는 조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가 이제 커피고 아마 최근까지 너무 많이 오르긴 했겠죠. 보통 농산물 시장이라고 하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게 축산물 제외하고요. 농산물만 보면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곡물처럼 좀 알갱이가 좀 크고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이 농산물들을 저희가 그레인이라고 부르죠. 곡물이라고 부르죠. 곡물 외에 농산물 시장이 소프트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 농산물들이 커피, 그다음에 원당이라고 불리는 설탕, 원면이라고 불리는 면화, 그리고 코코아, 농축 오렌지 주스 이렇게 5개의 소프트 농산물들이 있는데 다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작년 올해까지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면이라고 하는 면화, 카튼을 제외하고는 4가지가 다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의 사실상은 가격은 달러화도 중요하지만 브라질 헤아라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올해 연초 보면 브라질 주식 되게 좋잖아요. 헤아라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헤아라가 트리플 바텀도 아니고 쿼드러플 바텀을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헤아라가 이제 바닥을 4번을 확인을 했는데 바닥을 더 내리지는 않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소프트 농산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헤아라 가치가 다시 또 상승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더더욱 모멘텀을 받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라니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6개월, 남반구 6개월 돌아가면서 수급이 빠르게 도는데 소프트 농산물들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2년씩 수급이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2020년, 2021년 겨울에 저희가 라니냐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2년 연속 겨울에 또 라니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라니냐를 맞았기 때문에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인 커피, 코코, 원당 같은 자산들은 사실상 라니냐가 후퇴하더라도 지금 이미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올해까지 또 강세가 이어지겠죠. 거기다가 좀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은 아니지만 이 소프트 농산물에 속하는 원면이라고 하는 카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2년 이후에 고점을 뚫고 가면서 지금 뭐 투더문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면은 왜 사실상은 좀 움직이고 있냐라고 하면 요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면 최대 생산국이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최대 생산국이 중국, 인도, 미국 순인데요. 미국의 원면 생산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H&M이 중국 신장 위구르 산 원면 우리 저희 더 이상 사용 안 할 거예요 라고 외치면서 중국에서 H&M 가게들 다 폐쇄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높아지면 가장 타겟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이 될 거고요. 또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산 원면을 보이콧 해버리면 중국에서 아무리 생산이 잘 되더라도 글로벌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면 시장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타이트함 자체가 지속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산물 투자는 너무 재밌네요. 사실 저
이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농산물은 워낙 많고 날씨를 봐야 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실 연구위원님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살짝 할 수는 있는데 농산물을 맞춘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선물 브로커리지 하는 회사들 보면 그들은 당연히 통화지표들도 블룸버그 TV 켜놓고 보긴 하겠지만 아마 날씨 보는 TV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하우스에. 지금은 작년 상반기까지만큼의 컨빅션 바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농산물 그리고 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금 들어가도 된다? 좋다 봅니다. 이 소프트 농산물은 각각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 농산물만 따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사실상은 제이오밖에 없어요. 커피밖에. 얘가 유동성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려면 그나마 소프트 농산물 플러스 밀 하면 DBA 이거는 그냥 종합 농산물이죠. 종합 농산물. 대두 옥수수 가격 빠지더라도 나머지 애들이 버텨줄 거야, 더 올라갈 거야에 베팅하시면 안정적으로 DBA도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DBA가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ETF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조랑 윗만 하겠네요. 개별적으로 저는 좀 약간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낫다. 근데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원자재 시장의 정말 투자 전략을 아주 촘촘하게 살펴봤는데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이 원자재 시장의 최대 화두가 에너지 전환이다. 이 부분이 딱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원유에 그동안 투자했던 100년이 지나간 지금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 투자를 내가 따박따박 하고 싶다 했었을 때 이제 산업금속이 가장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에너지 믹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만 보면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80% 이상이 화석 연료입니다. 원유가 가장 클 거고 가스라든가 석탄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텐데 장기적으로 에너지 대전환 또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그린 시나리오로 사실상 가게 되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이라고 불리는 리뉴어블 에너지가 80% 이상을 넘을 거예요. 그럼 요 관점에서 접근하면 리뉴어블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가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금속이 당분간 가장 좋을 거다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에 대한 수요에 대응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전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석탄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근데 원자력은 그린 시나리오로 분류되진 않아요. 최근에 유럽의회에서도 천연가스랑 원자력은 우리 그린 에너지로 사실 분류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상당히 좀 컨트로버시얼한 이슈가 돼버렸죠. 하지만 천연가스는 그럼 그린 시나리오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되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천연가스가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은 이미 수요가 피크아웃 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유도 이제는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서 수요가 정상화되면 향후 몇 년 내에는 전기차가 사실상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피크아웃 할 건데 천연가스만큼은 그래도 향후 한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정도는 수요가 당장은 피크아웃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사실 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의 헨리 허브가 이제 반등을 하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년은 지속될 수 있다? 장기 바닥이 사실 올라가는 미국에서 사실상 다시 시추를 더 할 수 있어의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연가스 특히 뭐 미국 천연가스 여기 투자를 하나요? 대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천연가스 선물을 베이스로 하는 펀드 단순하게 저희가 펀드를 만들 때는 천연가스 선물을 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대체 투자 쪽에서 미국의 천연가스 LNG 플랜트라든가 아니면 LNG 수출 터미널 이쪽에 지분 투자하실 수도 있는 뭐 수단도 되겠죠. 우리는 한국가스공사에 투자해야 되나요? 한국가스공사는 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아시아 LNG 가격이잖아요. 재팬 코리아 마커 기준의 JKM LNG 가격이라고 보면 JKM LNG 가격이 지금만 보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럼 이게 미국의 LNG 수출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면 가스공사는 이미 놓쳤죠, 저희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투자 괜히 섣불리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천연가스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투자합니다. 뭐예요? 천연가스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미국에서는 UNG,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ETF는 없는데
ETN들이 많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좋은 거는 저희 회사 거였으면 좋긴 하겠는데 KB증권계 가장 유동성이 좋더라고요. 천연가스 ETN은 신한이 제일 먼저 했는데 그래서 저도 작년에 거래할 때는 신한 거를 하다가 신한 천연가스 ETN이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만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갈아탄 게 그 다음으로 유동성이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 메이킹이 잘 되고 있는 게 뭔가라고 보면 KB. 네. 왜 UNG로 안 하시고 국내로 하세요? 밤에 잠 안 자고 세상 할 수는 없어서 낮에 제가 장 편하게. 보면서 하자. 그렇지만 네. 이제 편안하게 이 천연가스의 반등 시기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용도로 네. 투자한다. 아니면 계속 좀 추천드렸고 뭐 골드만삭스도 항상 컨빅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도 있어요. 미국에. 뭐요? LNG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LNG 너무 외우기 쉽네요. 티커가. 회사 이름은 쉐니어 에너지. 미국이 지금은 이제 LNG에서 수출해서 사상 최대 규모도 되기도 하고 세계 1위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LNG를 통해서 천연가스 시장의 패권을 계속 잡아갈 거다라는 그림까지 그려가면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큐그로스가 계속 나오겠죠. LNG 컨빅션 바이. 네. 그래서 LNG 보시면 주가 아마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이 세상 없지 않아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빅션 바이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거죠. 저는 좋게 보는데 골드만삭스에 항상 컨빅션 리스트에 항상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구위원님께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패권 다툼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천연가스 투자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보통 저희가 원자재를 거래를 할 때는 전 세계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를 반영하는 재고, 공급 마이너스 수요가 공급 우위가 되면 재고로 쌓아야 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서 수요가 많으면 재고에서 뺐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세가 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천연가스를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연가스는 언제가 최대 성수기냐라고 하면요. 겨울철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무조건 난방 수요가 있는 겨울철.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석탄과 같은 전력을 제너레이션하는 원료죠. 그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가 되는 거는 매월마다 소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난방 수요가 붙어버리면 천연가스의 수요가 더블이 돼버리는 시기가 보통 난방 시즌 11월에서 3월입니다. 11월에서 3월은 천연가스 재고가 계절성상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해서 천연가스 사시면 안 돼요. 반대로 미국 중심의 천연가스 아니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만 보시더라도 4월부터 10월까지 난방 시즌이 아닌 시즌에는 재고가 계절적으로 증가합니다. 재고가 증가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천연가스를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천연가스를 보실 때는 과거 5년 또는 전년보다 재고가 감소되는 게 더 크냐 적으냐 아니면 재고가 증가되는 비축기에는 재고가 증가세가 나오는 게 더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저희가 올해 4월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을 보자면 재고가 증가하긴 할 텐데 비수기로 가서 예상보다 미국의 LNG 수출이 많아져 버려서 재고 비축 자체가 전년이나 5년 평균보다 적게 비축이 되면 천연가스 가격 안 빠질 수도 있죠. 유럽으로의 아시아로의 신규 수출 확보를 통해서 네. 시장이 더 넓어질 테니까.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생산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시추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죠. 모든 원자재를 다 머릿속에 넣고 계신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저도 한 17년을 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중간중간 티커를 정리해 주신 거를 잘 메모를 해놨다가 네. 사이클이나 어떤 시기가 왔을 때 투자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시간 수고해 주신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